자, 오늘부터 16장. 자, 새로운 장이죠. 14장을 마치고 15장은, 수업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안 하고 건너뛰겠습니다. 15장 내용은 사실은 동태적 경제학인데, 그러니까 단기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동태적으로, 그 장기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모든 변수들이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DSG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나온 게 최근에 나온 모형입니다. 한 10년, 한 15년 내에 나온 모형인데, 너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기계적인 부분이 있죠. 기계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빼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할 16장은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안적 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봤죠. 모형,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 모형, ISLM 모형, 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균형 국민소득 모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충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에 따라서, 확대 재정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확대 뭐 금융 정책에 따라서, 경제의 목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경제를 좌우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경제가 사정이 나쁠 때 그걸 구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을 때 경제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고, 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형으로도 배웠습니다. 자, 그 모형으로 배웠다는 것은 실제 이제 모형으로 이야기인 건데, 실제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효하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실제 얼마나 그 정책이 유효하고 효과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 장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정책에 관한 대안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재정정책, 조세정책, 아니면 통화정책입니다. 통화 아니면 금융정책, 이런 걸 이야기하죠. 정부 지출, 세금, 조세, 아니면 이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그리고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정화 정책이죠. 안정화라는 것은 Y가 Y바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그걸 Y바에 가깝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정책입니다. 또는 실업률이 U바에서 벗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U바에 가깝게 다시 이동시키는 것이 이 안정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책의 목적은 다 안정화에 있는 겁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그 장기 균형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죠.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실용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타이틀을 보면 그게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 관한 대안적 관점입니다. 대안적 관점.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모형에 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기계적으로 언제든지 변화시켜가지고 Y나 U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장에서 두 가지 정책 논쟁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입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책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 당장에 뭐가 변했다 그러면 그때 뭐 G를 늘린다든지 T를 줄인다든지 M을 늘려가지고 당장에 뭐 실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 시스템 내에서 특별히 변동을 안 시키는데 뭐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변동하도록 만들어 놓는 소위 자동 안정화 장치, 그런 것에 주로 의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책은 규칙에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재량적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때 뭔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변덕이냐라는 건 아니죠. 변덕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항상 룰에 맞춰가지고 이 룰대로만 해야 되느냐. 고지식하게 해야 되느냐. 반대편으로 이야기하면 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고지식한 규칙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규칙만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신축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뭐 새로운 용어로는 이제 시차, 내부 시차, 외부 시차가 있고 루카스 비판, 시간 불일치성, 인플레이션 타겟팅, 자동 안정화 장치, 뭐 정치적 경기순환, 폴리티컬 사이클, 뭐 통화주의자,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질문,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장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 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전반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해야 되느냐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대한 찬반 논자들의 주장을 봅시다. 먼저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국가가 왜 있냐? 국가가 왜 있냐? 국가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때 국가가 뭐하냐? 국가라는 것은 이런데 뭔가 뭐 도와주고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코로나가 터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국가가 뭐하냐? 국가가 뭔가 나서야 되는 거죠. 뭐 방역 대책도 해야 되고 뭐 백신도 사와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뭔가 경제활동을 못해가지고 월급이 없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먹여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하냐?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봐서는 당연한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법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으로서 국가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도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법에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기관 자체의 기능에 뭔가 경제 애로가 있는 경우에 개입을 해서 뭔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상황을 호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웠던 총수요 총공급 모형 또는 ISLM 모형을 보면 충격에 대응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형을 배운 이유는 만약에 일이 터지면 국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해야 될 수단과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까지 지금 배웠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하는 수단과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당연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특히 이제 이 거시 전공자들, 이쪽 부분의 전공자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많습니다. 적극적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자, 국가가 뭔가 하면 위기에 빠졌으면 그걸 도우는 건 맞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데 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 의문인 거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책은 장기적이면서 변동적인 시차를 겪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경제학자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가지고 더 망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경제를 더 망치더라. 대부분 우리 역사를 보면 경제정책이 경제를 더 망쳤습니다. 그게 경제정책인지 아니면 정치 때문에 경제정책이 요동을 치가 그래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개입을 통한 정책이 경제를 더 망치던 게 거의 그 다반사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대부분 경제를 망치더라. 그래서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진짜 이 전공자들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손을 놔서는 안 되겠죠. 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망치는 정책을 대신 제안합니다. 개인이 개입해서 망치지 말고 안 망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괜히 그때그때 개입했다가는 경제를 더 망친다라는 거죠. 왜 망치냐? 망치는 이유는 이 시차 때문에 있습니다. 시차는 정책의 시차는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 그게 경제에 우리가 목표되는 목표 변수 Y나 아니면 실업률 U에 아니면 물가 P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의 시차입니다.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길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차를 보면 크게 나누면 그 시간을 나누면 이 내부 시차하고 외부 시차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내부 시차는 충격과 정책적인 반응 사이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충격이 발생했다, 뭐 불황이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그게 이제 충격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 Y, G를 늘리고 T를 깎고 아니면 M을 늘리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내부 시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외부 시차는 이 정책을 하고 난 뒤에 G를 늘리고 T를 깎고 아니면 M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목표가 되는 Y나 아니면 U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외부 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충격 발생하고 정책하고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라는 건데, 자,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는데 이 내부 시차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충격과 정책 반응까지 시간이 꽤 걸리다. 첫 번째, 충격을 인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이 터졌다. 그게 터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야기한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뭐 팬데믹을 언제 선언했죠?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작년 한 5월, 6월은 됐을 겁니다. 5월, 6월은 됐었고 4월, 5월, 6월. 코로나 시작이 언제냐? 몰라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은 작년 초, 우리나라는 3월에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월인가? 그러나 시작이 어디냐? 여전히 미국이죠. 뭐 조사가 안 됩니다.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에 세계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우한에 대한 조사는 중국이 뭐 어쨌든 맡고 있는 거죠. 조사가 안 되고. 뭐 누구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발생했다. 2018년부터 발생했다. 19년부터 발생했다. 뭐 19년 말 정도는 발생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이미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징후들이 데이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훨씬 전부터 생겼다. 라는 그런 뭐 주장도 많이 있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큰 전염병이 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 원래 있던 겁니다. 새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좀 희박하고 어차피 있는 균들인데 그 균들이란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갑자기 전염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가면서 뭔가 그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유행병이 되려고 그러면 그 대유행병으로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뭐 경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염병 이야기고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실업이 발생했다. 경기가 불황이 발생했다. 그 언제부터 불황인지 몰라요. 자, 미국 금융위기.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7, 8년에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 금융위기. 여기 2007, 8년 정도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라고 하고 그것은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등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커져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생겼다라는 비판은
비판은 그 5년 전부터 나왔어요. 2012년, 13년부터 뭔가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타임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시작인지 모르는 겁니다. 터진 것도 언제 터진 것도 모르고. 그게 뭐 대략 그렇게 이야기하지 진짜 언제 터진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불황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황을 판단하는 지표는 Y가 Y바에서 떨어진 정도, U가 U바에서 떨어진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Y를 따진다 그러면 Y는 더 대책이 없는 변수입니다. Y의 변수는 GDP죠. GDP는 뭐 속보치는 한 2분기 뒤에, 6개월 뒤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확정치는 2년 뒤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집계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이야기는 이미 그게 발표돼 가지고 데이터를 봐가지고 우리가 불황이구나 판단할 때는 이미 불황이 다 지나가고 난 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지표 가지고는 불황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충격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데이터가 공표됐을 때는 이미 충격이 시작되고 한참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는 뭔가 항상 빨라봐야 6개월 전 상황, 아니면 뭔가 하면 2년 전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실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등등. 데이터의 속보성이 잘 확보가 된다. 경제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콜렉트하는 거기 때문에 콜렉트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보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Y에 대한 대체 변수로 우리가 IP, 산업생산지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샘플 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Y의 그 변동치에 대한 그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샘플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Y라는 변수가 GDP가 워낙 속보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한 변수로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쓰더라도 어차피 서베이, 그러니까 샘플링, 서베이를 통한 집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충격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충격이라는 것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충격이 발생하면 그거는 뭐 보통 큰 문제를 간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로 삼으려고 그러면 이게 충격이 규모가 커지고 변수가 크게 변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충격 발생하고 난 뒤에 한참 있어야지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 인식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충격을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겼네. 그래가 정책을 해야 되겠죠.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통화량은 사실은 이 정책 시차는 짧은데 재정정책, 세금이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한 경제부처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추경을 좀 뭐 짠다든지 추경을 짜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짜가지고 국회에다가 넘겨야 됩니다. 그럼 국회가 그걸 심의해가지고 오케이를 해야지 그때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엄청나죠. 지금 미국에서도 뭔가 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새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 3조 달러 정도의 부양 패키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국회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 뭔가 하면 몇 달째 지금 헉헉대고 있습니다. 반대당의 반대. 그래서 포기했지. 결국 3조는 포기하고 한 2조만 제발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몇 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런 경기 불황이라는 것은 엄청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저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즉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문제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이게 내부 시차고, 그 다음 외부 시차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다행히 재정정책은 외부 시차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만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돈을 쓰면 됩니다. 쓰면 돈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공공근로를 해줬다. 아니면 요즘같이 재난지원금을 해줬다. 물론 뭐 나라마다 뭐 그 재난지원금 집행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거 한다 그러면 한 재난지원금 그러면 2주 만에 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그건 집행이 되죠. 뭐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뭐 어쨌든 뭐 필요하면 당장에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 돈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SOC 사업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 재정정책은 외부 시차가 짧습니다. 짧은데 통화정책은 사실은 외부 시차가 굉장히 길어요.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은 장점은 내부 시차가 짧다. 그러니까 정책 시차. 충격 인식에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인식하고 난 뒤에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동의정차가 필요 없죠. 매달 한 번 열리는 아니면 비상시라 그러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이자를 낮추면 됩니다. 아니면 양적 완화 같이 뭔가 하면 채권을 사들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적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차가 짧습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 통화정책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통화정책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여를 하긴 했죠. 그래서 이건 짧은데 문제는 통화정책은 외부 시차가 길다라는 거죠. 이게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쉽게 빨리 할 수 있는데 통화량 늘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Y를 키울 것이냐, 실업률을 낮출 것이냐. 그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통화량을 더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더 늘린다. 그건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리는 정책입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과정입니다. 정책이 아니죠. 개별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화량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은 빨리 낮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Y나 U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 그건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강제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시차, 특히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외부 시차가 굉장히 길더라. 즉 정책을 해서 경제를 살리면 좋은데 정책을 하는 데 따른 시차가 너무 길더라. 거죠. 너무 길기 때문에 정책을 해놓으면 대부분 이 정책이라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경제를 더 악화시키더라. 그러니까 실제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확장적인 정책을 해놨는데 그 확장적인 효과를 낼 때는 이미 불황이 다 끝난 뒤부터입니다. 불황이 다 끝나고 다 회복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균형이 가 있는데 이때 확장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경제가 과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더 높인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과열이다. 그러면 냉각 정책을 합니다.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더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냉각시키는 정책을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과열이 다 지나고 경제가 정상화된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괜히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경제에 그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경제가 인위적인 정책에 따라 가지고 불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하냐? 라는 것이 국가가 있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해봐도 그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겁니다. 괜히 한다고 나서가지고는 다 도망치더라라는 것이 지금의 경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경제정책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것이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자동 안정,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자동적으로 스테이블 하도록 만드는 장치.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G를 늘리고 T를 줄이고 M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그냥 그것이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정책을 써라. 자, 이 정책은 의도한 정책의 변화가 없이도 정책 그 자체가 경제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이 장치의 목적은 안정화 정책과 관련된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시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식시차, 충격을 인식하는 데 따른 시차. 그 다음 인식하고 난 뒤에 뭐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과정이 쭉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세금제도, 그 다음에 실업보험, 복지제도 이런 걸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보험이죠. 실업급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한 목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책을 왜 하느냐? Y가 Y가보다 적거나 아니면 U바보다 U가 높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한다 그러면 U바보다 U가 높으면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새로 뭔가 하면 이 국회하고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업보험입니다. 실업급여죠. 즉 자동적으로 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업급여도 뭔가 하면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구매죠. 구매란 용어가 뭔가 물건 사는 거지만 사는 걸 뜻하지만 전체 지출입니다. 물건도 사고 뭔가 하면 서비스나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국지로 지출하는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게 G가 늘어나는 장치인 거죠. 그럼 따로 우리가 유일한 지표에 대해 가지고 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 예산을 조정하거나 새로 짤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돈이 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이게 실업보험, 실업급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자동 안정화 장치다. 특별히 실업률이 높다고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보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실업자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배웠지만 실업 부분에 고용 부분에서 우리가 뭐 배웠겠지만 뭐 일단 복지 차원에서 실업된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라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의 효율 차원에서 뭐 더 좋은 아니면 더 자기한테 맞는 직장에 가는 것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게 더 맞는데 사람들이 더 적재적소에 있을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으니까 못 옮긴다. 이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가 있으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실업급여가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내가 더 맞는 직장을 서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찰적 실업을 저게 높여주기도 하는데 높여준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마찰적 실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죠. 더 적재적소의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그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실업급여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더 좋은, 더 맞는 효율적인 직장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자동적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 그러니까 불황의 진폭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불황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불황시 즉시 U가 U보다 높아지면 즉시 돈이 지급됨으로써 G가 늘어남으로써 이 U가 크게 안 늘어나도록 진폭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자동 안정화 장치. 그 다음에 세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제도도. 이 세금제도가 이제 세금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두세 아니면 정률세 아니면 누진세 뭐 이런 거죠. 인두세라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게 대표적이죠. 가장 원시적인 세금이라는데 두당 얼마 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안정화 장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로 뭔가 하면 경기 진폭을 악화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세금 제도로 가는데 뭐 그런 걸 빼고 어쨌든 일반적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원의 액수에 따라서 비율로 내죠. 비율로 내는데 특히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비율도 누진적이다. 고소득자 그 다음에 이윤이 더 많은 기업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죠. 세금을 많이 내는 아니라 세율이 높습니다. 동일한 세율이라도 뭔가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정률세, 세율이 동일하더라고 그러는데 세율 자체가 뭔가 하면 고소득자 아니면 이윤이 많은 기업은 더 높도록 디자인된 것이 소위 누진세입니다. 누진세인데 누진세든 정률세든 다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겁니다. 소득이 늘었다. 그럼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면 소득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득이 0이 되죠. 싫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컬렉트하는 세금이 줍니다. 특히 기업에서 더 심하겠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좋으면 이익이 많이 나죠. 그럼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이익이 안 나죠. 그러면 세금이 0입니다.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즉 경기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경기가 나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적게 내도록 만든 시스템이 세금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대응력은 낮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좀 더 높은 것은 부가가치세, 이런 거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 사는데 다 10%씩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 식당에서 밥값에, 10,000원짜리 예를 들어가지고 설렁탕이다. 그럼 10,000원짜리에서 뭔가 하면 1,000원은 세금입니다. 부가세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는 10% 세금이 부과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세금을 콜렉트하는 사람이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분기별로 경기에 따라 가지고 반응한다. 경기가 나쁘면 그게 줄어요. 경기가 좋으면 그게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자체를 경기가 나쁘면 깎이고 세금 자체가 경기가 너무 좋으면 더 많이 거치는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조세정책을 하는 것이고 경기 안정화 장치로서 그 다음에 실업보험 자체는 이게 자동적으로 재정정책을 하는 거죠.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정부 지출이 줄고 경기가 나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복지 제도도 다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복지 지출이 긴급 의료, 긴급 재난, 긴급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 복지 지출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기가 나쁠 때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지 지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경기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와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이어야 되는 것이지 앞에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통화량 아니면 통화량은 조금 예외는 있지만 정부 지출 그걸 함부로 세금이나 정부 지출을 함부로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작용만 난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 이제 모형을 보면 아주 시원하죠, 그죠? 정부 지출 이거 넣으면 딱 Y가 얼마 는다. 아주 클리어하고 뭔가 하면 파워풀한 수단을 가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그만큼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반대로 부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보다는 이런 자동 안정화 정치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거시경제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시차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차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시차를 줄일 방법이 있지 않느냐? 예측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측을 잘하게 되면 시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참 만만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은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미래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보긴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이제 해보는 방법이 크게 봐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경기 선행 지표 또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걸 통해서 선행 지수. 그러니까 선행 지수라는 것은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어떤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경기에 가장 선행성을 가지는 걸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그래도 뭔가 하면 하나는 좀 불안하니까 여러 개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가정평균 아니면 단순평균을 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뭔가 하면 또 서베이를 하죠. 서베이를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경기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가지고 그런 걸 또 그 서베이를 통해가지고 지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서 이제 경기의 예측을 하기도 하죠. 예측하는데 경기 선행지표 뭐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선행성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덜락덜락하지만 주가를 선행성으로 보긴 합니다. 주가를. 왜냐하면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주가라는 미래의 주가가 오를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좋고 나쁘고 없어요. 뭐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좋은 주식이라는 개념 없어요. 좋은 주식은 뭔가 하면 많이 오른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올라가 돈 벌라는 생각이니까 그 이야기는 오를 걸 예측해야 되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주가에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하나의 예측 지표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성과를 보면 굉장히 실망적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기 선행 지표에서는 주가가 넣었다 뺐다 계속 빠집니다. 잘 안 돼요. 오히려 뭔가 하면 그 예측 지표 예측 능력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경기 선행 지표에 들어가는 것은 예측은 그냥 고사하고 동행지표, 그러니까 동행지표는 따로 있지만 현재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속보성 있는 현재 경제 상황만 이야기해줘도 그거는 좋은 지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대표로 드는 지표를 본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에는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한전 지금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건물 짓고 있는 그 강남 그 자리가 원래 한전의 이 전기 집중만 시스템이 있던 데입니다. 그 지하에 우리나라 전체 전기에 대한 발전소에 대한 이 명령을 내리고 사용량이 집계되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나주로 옮기면서 지금은 나주에 가 있죠. 거기에 뭔가 하면 실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기를 얼마 쓰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자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개인 가정보다는. 전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야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구나.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로 쓰고 있는 거죠. 전기. 아니면 교통량. 교통량이 이 도로공사에서 뭐 아니면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국도를 관할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를 관할하죠.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간 대수들이 카운트됩니다. 아니면 밑에 뭔가 하면 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지나간 그 자동차 대수를 다 카운트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이면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럼 경기가 좋은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적으면 덜 움직여요.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이 차를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통량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뭐 선행지표 이런 것들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이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뭐 재고 뭐 온갖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모아가지고 가정평균치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예측 지표로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6개월 내를 타깃을 합니다. 6개월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판단 참고를 삼습니다. 근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를 예측하는 지표가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서 경제를 예측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험도 또 칠 거지만 이 연습 문제에 있는 모형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비는 뭐 MPC 뭐 상수 더하기 MPC 곱하기 가처분 소득이다. 그 다음에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모형이 쭉 있죠. 그게 사실은 거시경제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경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모형에서 지금 외생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Y가 어떻게 바뀔지 투자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요인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수출, 수입, 세계 유가, 주요 가격 지표 뭐 그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큰 모형을 만듭니다. 큰 모형을 만든 뒤에 여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유가가 변하면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가 바뀌면 아니면 미국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중국 경제가 몇 퍼센트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경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유행하던 경제 예측의 방법입니다. 선행지표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있는 지표고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특히 이제 90년대를 풍미하던 경제 예측 모형이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컴퓨터들이 필요했고 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 예측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로 성과가 좋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성과가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왜 성과가 안 좋냐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카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루카스 이분은 사실은 80년대 이후에 제일 위대한 경제학자를 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듭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이분이야 노벨 경제학상을 몇 개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거시 분야에서는 이분이 공부하는 손대기 시작하면 그 분야부터 다들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전체 방향을 이끌어낸 분인데 합리적 기대가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무이론, 자산가격이론 그것도 이분의 논문에서 다 시작했습니다. 뭐 재무경제학이라는 것이 뭐 재무관리 이론 같은 것이 필드 자체가 아마 이분의 이론에서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합리적 기대가설 이것을 이제 뭐 만들고 숙성시킨 분이 또 이분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론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원론이나 거시 교과서까지 성장이론이 들었죠. 그전에는 성장이론은 사실은 강론으로 해가지고 레벨 3에서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까지 들어온 것이 원론이나 아니면 거시까지 들어온 것이 이분이 성장 이론을 한 단계 더 딥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거기 들었다. 어쨌든 그런 분인데 여기서 이분이 합리적 기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어떤 비판을 합니다. 그걸 루카스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자 정책 변화의 효과를 예측할 때 종종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된 모형이 사용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아까 모형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연산 문제 때 푸는 그런 모형입니다. y는 c 더하기 r 더하기 g 이거는 뭐 그냥 거의 항등식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성에 대해 가지고 c는 뭐 상수 더하기 npc 곱하기 가치분 소득이라고 했죠. 그럴 때 그 npc를 어떤 값을 쓰느냐 모형에서 있는 그 식에서 있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이 계수들은 대부분 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값들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값들을 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 가지고 NPC가 우리나라는 얼마다 미국은 얼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그거는 과거 모형을 통해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과거 모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추정을 했는데 루카스는 해당 정책 변수가 변수 간의 근본적인 함수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대를 변동시킨다면 이러한 예측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파라미터 자체가 정책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파라미터 자체가 변한 겁니다. NPC 자체가. 과거 평균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통화량을 확 늘릴 때 하고 아니면 정부 지출을 늘릴 때 하고 아니면 세금을 깎아줄 때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이 파라미터 자체가 정책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모형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긴 답답하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어깨 힘을 쭉 빠지게 만드는 논리인데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모형 가지고 예측을 하고 경제를 분석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참고사항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에 너무 과신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 결과에 과신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이런 차원에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함수 관계 방향, 정책 변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파라미터라든지 모형 자체의 방향 자체가 인과성 자체도 다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로 우리가 짰는 모형 자체 가지고 미래에 대한 것을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예측을 잘한다 그러면 정책 시차를 줄여 가지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을 할 방법도 별로 없더라라는 거죠. 지표를 통한 예측도 안 되고 모형을 통한 뭐 예측도 잘 안 되더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루카스 크리틱의 예를 들어서 뭐 통화 증가율 상승은 실업을 감소시킨다. 거죠. 근데 통화 증가율 상승은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뭐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모형 내에서 딱 계산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통화 증가율이 상승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가지고 이 경우 실업이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 자, 이게 이제 요즘 스토리입니다. 그 전에 교과서에서는 뭔가 하면 M을 늘리게 되면 그게 이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M을 늘리는 거죠. 근데 M을 늘리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M을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등에 따라 가지고 뭐 M이 늘었다. 뭐 이자율은 0%고 거기다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M이 더 늘었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또 실업률을 높이는 거죠.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ISLM 모형에서는 뭐 편해요. 왜냐하면 ISLM 모형에서는 P는 고정이다라고 가정하니까 세트리스 파리버스. 그러니까 모형 이론 내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로 와가지고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까지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단기라 그래도 지금 저에 따라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면에서 과연 뭐 이 통화정책 자체가 실업률을 낮춘 걸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어쨌든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책 효과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루카스 크리틱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측을 좀 하면 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도 경제 예측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잘 없더라. 그러니까 예측력도 굉장히 떨어지더라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굳이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을 해야죠.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 그걸 잘 구축해 놔라라는 것이 이제 그 답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공황이 발생했다. 아니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팬데믹이 발생했다. 그럴 때 두서 놔라라는 건 아니죠. 뭐 그럴 때는 뭐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 뭔가 함부로 나서지 마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뚜렷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팬데믹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비판이 정책이 지금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과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정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만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을 막는 정도까지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야기시켰다라는 것은 정책이 과했다는 바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비용인 겁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엄청난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들 걱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에 대한 뭐 대안적 모색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